종로의 선거가 커지면 종로에서 선전하는 것이 다른 곳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겠죠. 종로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옛날에 활력은 다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문 다 닫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개혁 보수를 향한 저희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 그 주말에 이어 오늘도 종로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역 일꾼의 느낌을 좀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역시 그 정권 심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 다 맞는 얘기죠. 총선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구의 선거구에 그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일꾼도 맞고 또 한편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후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는 문 정권 들어서 2년 8개월 정도 국무총리를 했죠. 6공화국 이후에는 최장수 국무총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상반기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문 정권의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따지니까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단순한 이게 심판이겠습니까? 문 정권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총평 심판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죠.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는 지역 일꾼론을 이야기는 하지만 4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실 겁니까, 거기서? 그거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임기는 4년인데 아마 중간에 대선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일꾼론도 약간은 그 취지가 좀 희석되는 거죠. 바로 예.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 일꾼론이 아니라 미래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구도는 분명 벌써 짜였어요. 과거 대 미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과거 심판 선거로 가겠다 이거고 정권 심판 선거로 네. 가겠다라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 들어가는 예비 대선전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성격을 여기서 분명히 했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이미 밝혔고, 그러니까 과거 대 미래의 싸움. 근데 이게 종로로 한정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운동 포진을 보면은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아마 그런 구도로 선거운동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보여요. 네. 이게 왜냐하면 권역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계속 오늘 또 이제 김부겸 의원을 TK 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던데 네. 결국은 다 그 차기 예비 주자들이죠. 이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 이걸로 어떤 총선 성격을 그러니까 규정하고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로는 정말 단순한 종로만의 선거가 아닌 것이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종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 구민들도 사실은 그 청와대가 종로에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사실 있었고 네. 또 청와대가 정치를 아주 못하면은 부끄러움도 있었고 뭐 그런 지역이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걸려 있는 이제 총선인데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이 본질적인 거를 피해가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은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둘이 뭐 종로 대전이라는 거는 뭐 3파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뭐 양강의 구도일 텐데 그래서 앞서 주목받았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어떻게 운신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불출마 선언했죠.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 던지는 이유가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정현 그 전 대표님하고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분이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지금 어렵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정현 대표의 출마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직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제 무소속입니다만은 전 그 새누리당 당 대표였던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은 여러 가지 이런 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거기 취지에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정현 전 대표가 역시 쉽지는 않겠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예. 옳은 선택이 아니라 판단착오였죠. 이정현 의원은 왜 판단착오를 했냐면,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지도 않았고 이정현 의원 보고 수도권 험지 출마라고 자유한국당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당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순천 버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했고, 그래서 종로 선택을 했는데 판단착오라는 게 이거죠. 황교안 대표가 안 나올 거라고 본 거죠. 황교안 대표가 안 나올 거라고 본다면 중진급의 무게감 있는 후보는 못 내세울 것이다. 그럼 내가 여기다 알받고 속칭 정치적 알받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어떤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책 재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떡 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박힌 알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회군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출마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하면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종로구 불출마 선언이에요. 그래서 또 수도권 다른 험지를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정현 의원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당선 안 될 곳에 가서 온몸을 불살라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수 유권자층에게, 그래서 정치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의 그러니까- 평가가 너무 상반된다. 아니요. 상반된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종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진작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정현 전 대표가 출마함으로 해가지고 그 출마를 좀 견인을 해낸 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직 대표도 이렇게 종로라고 하는 험지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고 있는데 예. 현직 대표는 뭐 하느냐 이거죠. 그런 또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역할 분담 제대로 한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의 이번에 그 종로 출마, 그다음에 이제 포기, 이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네. 또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절박함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이정현 의원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도 연락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견인할 정도의 견인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한 사람을 꼽으면 저는 차라리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을 꼽겠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한 게 아니라 뒤에서 밀었죠. 등 떠미는 어떤 최고의 어떤 수은갑은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이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이정현 의원이 종로에 출마함으로써 견인을 했다. 그 정도까지 어떤 정책 위상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 본인이 그랬습니다.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라는 표현은요, 당대표의 어떤 위상도 있었을 거고요.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거라는 그럼요. 분석도 좀 있다고도 보여져서요. 이 정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요. 어제 그 황교안 대표하고요, 그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가 아주 생활 밀착적인 것 같아요. 황 대표는 모교인 성균관대 근처에서 분식점을 방문했고요.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뭔가 또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화면 다 보셨죠, 우리? 예. 그러니까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떡볶이 먹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이걸 찍어서 먹는데 예. 그걸 두 개를 해서 젓가락으로 사용을 하니까 예. 뜨악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표를 대야 되는데 보통 오른쪽에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왼쪽에 찍으니까 안 열리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어떤 민생을 이야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서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느냐, 오히려 서민의 어떤 삶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면 이 차기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 그대로 꽃가마 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누구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을 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그 모습을 연출하면서 갑자기 쭉 내려갔던,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교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출마해서 선거운동 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다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가 개찰구 이거 다른 데 찍은 거 뭐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자주 이제 전철을
안 타셨겠죠. 시간도 없잖아요. 공무에 있다면. 거의 이제 관용차 탔다고 아무래도 잘해야 이제 되니까. 총리가 또 그거 타면은 또 경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국회의원들 같으면 저는 이제 전철 자주 이용을 하니까 네.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해드리고 결국은 민생입니다. 나라 경제고 또 국가의 외교, 안보, 국방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지. 뭐 본인이 지하철 타고 가면서 개찰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제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저는 두 후보에게 간곡히 정말 요청을 드려요. 이낙연 바로 직전 국무총리고 말이죠. 또 황교안 대표는 현직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네. 나라를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이니까 그 밑바닥 민심을 잘 읽으셔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 종로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경제 문제 또 대한민국의 안위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 막연히 지역 일꾼 되겠습니다 하면 누가 그거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예. 예, 흔히 종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청와대만 있습니까? 정부 청사도 있고요. 모든 정부의 핵심 기관이 종로구에 상당히 몰려 있는데요. 역대적으로도 뭐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세 명의 대통령이 종로를 발판으로 해서 뭐 대권을 거머쥐었고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게 두 인물. 한 인물은 현 정부의 초대 총리, 또 다른 인물은 전 정부의 마지막 총리. 그렇네. 우리 유권자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뭐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하다면 모르겠지만은요. 뭐 이른바 중도 표심의 분들은요. 저 경력이 어떻게 영향을 작용을 할까요? 상징적이잖아요. 정말 그 딱 문재인 정권 대 제1야당, 보수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떡볶이를 먹든 오뎅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그 커다란 방향성. 네.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헌법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체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네. 많은 국민들은 또 그런 우려를 하신단 말이죠. 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고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이러이러해서 잘해왔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또 평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맞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로 대첩, 종로 대전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예. 이런 것도 함께 봐야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작동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가 한 후보를 선택을 하고 그 후보 옆에 어떤 빈칸에 기표를 할 때는 단순히 이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 것만 가지고 기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후보의 인물, 댐댐이, 네. 그다음에 그 후보의 정치적 이력,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정치적 이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이 쏠리면서 가는 이성적 어떤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쏠림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한 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그러니까 마지막 총리였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이력이 이 이력 위에 찍히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유권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간 예.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4월 15일이 선거인데 이 정계에서 특히 선거철에 일주일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이제 4월 15일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뭐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대책이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아직도 남아 있는 국정이 많이 있잖아요. 네. 과제들이 이런 거를 잘 했을 때와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에서는 개혁 공천 이런 걸 잘 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 또 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성적표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집결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만에 하나 거기서 종로에서 어느 한쪽이든 낙선자가 나오지 네.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그냥 우리가 100%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그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252개 또 지역구 선거가 있고 또 비례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과도하게 이것을 뭐 이렇게
너무 알겠습니다. 과도한 그 초점을 맞추는 것도 조금 우리는 눈여겨볼 그래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죠. 예, 지금 이제 두 인물 중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 격의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당장은 이제 보수통합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로 관련해서 우선 황교안 대표부터 이야기한다면은요. 유승민 새보수당의 위원장 어제죠. 불출마 선언했더니 황교안 대표는 매우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근데 눈길 끄는 것이 유승민 위원장이 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요. 그 실제 그 통합신당 얘기를 하면서 공천 지분도 당직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삿바 싸움을 할 거라고 봤는데 삿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삿바를 놓아버렸죠. 유승민 의원이 지금 결국은 그래버렸는데요. 네. 여기는 이런 게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연대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 일부 의원들은 통합을 주장을 해왔고, 거기서 일정하게 어떤 그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먼저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답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밀려가면서 같이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귀착이 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삿발을 내려놨던데 결정적인 부분은 자기를 믿고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생명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이걸 그냥 무력하게 그냥 놓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신의 한 몸을 던짐으로써 나머지를 보장받고자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데도 그 자유한국당 내 심재철 원내대표는요. 유승민 위원장한테 불출마보다는 서울에 출마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평가나 또 이 총선에서의 어떻게 보면 또 활용도 네.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합에 본인이 걸림돌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큰 결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수도권에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 현실적인 그런 요구죠. 네. 그런데 저는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불출마 쪽으로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당 사무처 직원, 그러니까 새 보수당 당 사무처 직원은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례적으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했던 사람을 챙기고 싶어한다. 예. 뭐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공천 지분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당대당 통합이든 통합신당 내에 흡수되는 것이든 그게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요. 예. 저 하나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유승민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신설 합당 추진을 하겠다는 거는 유승민 위원장이 갖고 있는 셈법은 단도직입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대권을 염두에 두고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나 어떤 그 상투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 멀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왜 불출마가 아니라 종로로 선택을 했을까? 원외가 갖고 있는 한계, 대권 가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고려를 했다면 저는 그 불출마 선언은 아마 고수를 할 거라고 봅니다. 100% 고수를 할 거라고 보는데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굳이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좀 일단 내려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치죠. 그런데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인가. 특히 종로 어떤 그 지역구에 있어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지못한 통합, 유승민 의원 개인 입장에서 마지못한 통합이냐 아니면 이 통합에 대해서 흡족함을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불출마 선언 어제 나왔던 거기에 이미 나와 있듯이 얼마나 통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성을 띠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마 볼 텐데 네.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여의도 주변이나 언론에서 아마
다르게 묘사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예. 이걸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에서 저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통합의 움직임, 동시에 또 총선을 앞두고 뭐 대여 공격도 이제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 추진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귀를 의심해 볼 만한,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을 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겠죠. 결국 이제 시발점은 그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네. 이제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언론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 8개 청와대 조직이 거기에 인원들이 합세해가지고 네.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군다나 21차례에 걸쳐서 이 수사 그 과정이 청와대 인사에게 보고가 됐다.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3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네. 과연 몰랐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은 탄핵감이다. 그리고 이제 민변의 그 권경의 변호사죠. 네. 이거 정말 그 이승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이것은 그 정말 3.15 부정선거 네. 연상이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네. 비춰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왜냐면 그때는 뭐 최순실을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사인이 벌인 국정농단이라고 예. 치면 이거는 청와대 8개 조직이 가세했다, 가담했다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거죠. 이것은 야당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예. 사항이다. 저는 문제의 이렇게 봅니다. 시발점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펴고자 하는 것이고 심판의 사유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선전하기 좋은 거 뭐 없다고 생각하겠죠. 활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당에 이런 먹잇감을 던져준 저는 검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시발점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찰이 그러면 그 수사 결과 내용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중간 몸통이라고 치죠. 중간 몸통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머지 13명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선거 전에 이것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당이 이걸 어떻게 선거에서 활용할지를 몰랐다라면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넌센스고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익히 알고 있었을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거 전에 기소를 하고 본다? 이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의 시발점은 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여전히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검찰의 의도를 저희가 굳이 읽어야 될까요?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에 네. 의해서 이제 지금 검찰의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네. 법과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분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냥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정치권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할수록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워진다. 검찰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심판이 되거나 캐스터가 돼야 되는데 왜 선수로 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도.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13명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김평론가 지적으로 한다면 그 발언대로 한다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몸통이라는 건데요. 그 막판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요. 출석을 했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뭐 이 이후에 그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넌센스라는 예. 거예요. 일단 몸통이라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고요. 첫째는 검찰이 그렇게 본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비서실장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과의 관계가 전부 다 규명이 됐다면 13명을 기소한 게 규명이 됐다면 같이 기소를 했어야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소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네. 따로 떼어놨잖아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서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 기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어떤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알겠습니다. 그 의도를 문제 삼았고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는 검찰이 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면 그 자체 사실관계로만 바라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